네, 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죠.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내용연수나 그 다음에 잔존가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정에 의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측정치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 외에도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율이 나오죠. 그럼 대손율도 추정에 의한 측정치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면 그런 측정치도 포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화폐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물론 화폐 단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주석에다가 공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이런 정보들이 화폐 단위로 주로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가 그렇죠. 산업이나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경제 성장이 이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 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문제를 보면은 비품 700을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했다 그 얘기죠.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현금을 주었어요, 일단. 자, 이건 문제가 없죠. 얼마? 700만 원만큼을 주고 우리가 이제 비품을 매입을 했으니까 차변에 이제 비품 해가지고 얼마? 7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분개하지 않고 우리 회사가 이거를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인데 간단해요. 일단 자산을 분개해야 되는데 자산 분개 안 했으니까 첫 번째는 자산이 작아지겠죠. 즉 자산이 과소하게 계산될 거고요. 두 번째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당연히 뭐다? 비용이 과대하게 잡혀 있겠죠. 그럼 비용이 많아지면은 얘는 곧 뭐예요? 당기 순이익이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는 풀립니다. 정답 몇 번?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산이 700만 원만큼 과소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수익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관계없고 그 다음에 비용은 과대하게 계산되는데 과소하게 계산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이익도 어때요? 과소하게 계산되는데 과대하게 계산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이 당기순이익은요 주식회사의 자본에서는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익잉여금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익이 작아지면 이익잉여금도 작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니까 요 자본이 작아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상무물산의 일기 재고 자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쌤이 상품 계정을 그리라고 했죠. 자, 상품 계정은 차변이 항상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즉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항상 차변을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원가 공식 외울 때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기초상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은 매출원가. 즉 여기 있는 이 창고의 상품을 팔아버리면 매출원가, 팔고 남은 게 기말 상품이에요. 지금 얘가 얼마냐 묻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 일자별로 이 금액들을 모두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기초상품 재고액이 0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1기이기 때문에 그쵸? 저번 연도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연도에서 팔고 남은 상품이 넘어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0이고요. 그 다음 자, 일자를 보겠습니다. 1월 23일 날에 처음으로 상품을 매입했는데 3,000개를 300원에 매입했죠. 그럼 이게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당연히 차변에 1월 23일 날에 매입은 3,000개, 단가는 300원, 90만 원만큼을 이렇게 창고에 들어왔다라고 기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4월 30일 날에 상품을 팔았어요. 몇 개? 500개. 그럼 500개를 팔았으니까 자, 대변의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팔려 나가면 어차피 매출원가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500개를 팔았는데 어차피 창고에는 선입선출법이지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하는 선입선출법이라 하더라도 창고에는 얘밖에 없으니까. 그쵸? 여기에서 500개를 먼저 팔면 되겠죠. 그래서 며칠 날 4월 30일 날에 500개가 300원짜리가 나가는 거죠. 그쵸? 얼마? 15만 원이 나갑니다. 자, 이때 계속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이거 왜 500원 아닙니까? 이 500원은 원가 300에다가 이익을 200을 얹어가지고 판매한 시가예요. 근데 여기는 원가가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했을 때의 이 단가는 전부 다 시가이기 때문에 시가는 절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출 원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 금액은 지금 300원짜리 밖에 없기 때문에 300원짜리의 원가가 500개 나갔으니까 15만 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5월 말 날에 또 매출이 일어나는데 1,500개 팔았으니까 5월 말일 날에도 계속적으로 300원짜리만 남아있으니까 또 300원짜리가 1,500개 팔려나가면서 45만 원이 판매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8월 15일 날에 매입이 일어납니다. 몇 개? 2,000개, 400원. 그럼 드디어 새로운 단가의 상품이 8월 15일 날에 2,000개, 400원 들어오죠. 얼마? 네, 80만 원치가 들어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12월 25일 날에 매출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500개를 팔았죠. 그쵸? 그럼 이 500개를 팔 때 자,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팔 것이냐?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야 되겠죠. 선입선출법이니까. 그쵸? 근데 먼저 들어온 게 처음에 500개 팔렸고 그 다음에 1,500개 팔렸으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1,000개가 남아있겠죠. 그럼 1,000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500개만 팔았으니까 당연히 12월 25일 날에는 먼저 들어온 게 1,000개 남아있기 때문에 그 1,000개에서 500개를 빼서 또 300원짜리를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그쵸? 자, 보세요. 이 3,000개에서 500개 팔려 나갔지만 그래도 수량이 남아 있었고 1,500개 팔려 나갔지만 그래도 수량이 남아 있죠. 현재 1,000개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0개 남아 있으니까 뒤에 2,000개가 400원짜리 들어왔다 할지라도 선입선출이니까 그 1,000개에서 또 그렇죠. 500개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단가인 300원짜리가 계속 먼저 팔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뭐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하는 선입선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이냐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의 금액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차변과 대변 합계는 1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차는 거니까 자, 차변에 창고 얼마가 있다? 기초의 상품은 없고, 그쵸? 순매입이 90과 80 있었죠? 그럼 합이 얼마? 170만 원만큼이 있었는데 팔려 나간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원가를 다 담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기말 상품을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변의 합계에서 매출원가에 이 합계를 다 빼면은 그냥 기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있습니까? 자, 이거 세 개 다 하니까 얼마? 네, 75만 원이죠. 그러면 75만 원만큼이 팔려 나갔으니까, 그쵸? 당연히 기말에는 얼마가? 95만 원치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상품 계정을 그려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수업 시간 때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조건 공부한 적 있었죠? 자, 아무튼 무형자산은 첫 번째, 무엇이 목적이죠? 영업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로 판매가 목적인 건 아니죠. 판매가 목적인 건 재고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얘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지닌다고 했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물리적 실체는 없는 거고, 그리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뭐다? 식별이 가능하고, 또 이 무형자산도 보이진 않지만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필요 없으면 처분할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판매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 없다면은 돈 받고 처분하거나 리스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 가능한 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인식 기준 아닌 것은 누굽니까? 네, 4번의 판매 가능성이 되겠죠. 판매가 목적인 건 재고자산이지 무형자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가능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다음은 대한이 단기 중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관련 자료입니다. 기말 회계 처리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취득원가가 200만 원이죠. 근데 이 미국의 주식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기말에 평가해 보니까 기말 공정 가치는 240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만 원짜리가 240 되었으니까 40이 올랐죠. 자산의 증가, 차변의 분기 어떻게 한다? 단기 매매 증권 40만 원 올랐으니까 40만 원만큼 분기하고, 이 아이를 대변해 뭐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기하는 거죠.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정답은 이 분기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취득원가 180만 원만큼인 중국의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답니다. 여러분,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고 장기 투자가 목적이면 일반적으로 주식은, 그렇죠, 매도가능 증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매도가능 증권이 기말 현재 공여 가치가 170만 원 되었답니다. 그러면 180만 원짜리가 170 되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죠.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10만 원만큼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차변에 뭘로 분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분기를 10만 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분기가 들어있는 것은 4번밖에 없으니까,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입니다. 연수학교법에 의한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자, 연수학교법이 나왔죠? 우리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시험이 시행되면서 연수학교법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온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출제위원들이 우리 많이 좀 힘들게 하고 있죠. 그만큼 좀 공부할 게 많아졌어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재를 보시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이 연수학교법의 공식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괄호가 빠져 있는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내용연수 분의 잔존연수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원가는 6천만 돼 있고요. 1월 1일 날 구입했고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니까 600만 원 되겠죠. 그리고 내용연수는 3년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해 볼 건데, 자,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가 6천만 원이죠. 그래서 6천만 원에 무엇을 뺀다? 잔존가치 600을 빼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어떻게 한다? 내용연수분의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잔존연수부터 볼게요.
곱하기 잔존연수는 말 그대로 남아있는 연수예요. 그럼 이게 내용연수가 3년이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앞으로 뭐다? 3년간 남아있죠. 그래서 3년 곱하고 그 다음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계가 뭔가 하면은 3년이면은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6이 되는 거죠. 결국 곱하기 6분의 3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700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었다면요 여기는 뭐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까지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연수의 합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차 연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6천만원 마이너스 600 곱하기 분모는 달라지지 않겠죠. 어차피 6이니까. 근데 남아있는 연수는 이제 2년 남았으니까. 그쵸? 위에 분자에다가 2를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럼 3차 연도에는요. 분자에 1이죠. 그래서 3, 2, 1 이런 식으로 해서 3년간 이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을 연수합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유형자산의 정의를 좀 볼까요? 첫째,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얘는 판매 목적은 아니죠. 물론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으면 처분은 할 수 있겠지만 판매 목적으로 들고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1년 이상 계속 어떻게 하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뭐다? 그만큼 경제 효익을 지닐 수가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거죠. 물리적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형자산이에요. 그러면 특징이 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되는 거죠. 판매가 목적은 아니에요. 자, 1번 물리적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비화폐성, 즉 화폐는 아니죠. 자산이고 네 번째,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 준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자, 우리 매출원가 구하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요, 뭐 당연히 뭐다? 기초상품에서 순매입을 더해가지고 기말상품 빼면 되겠죠. 자,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상품 계정으로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상품 계정은 차별은 뭐죠? 기초상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그 다음에 팔아버리면 매출원가, 팔고 남은 건 기말상품. 즉 얘가 얼마냐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항상 상품 계정은 차변이 창고니까 창고 안에 얼마? 500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모자라니까 좀 더 물건을 떼왔죠. 그게 단기 매입액이에요. 근데 이거 물건 떼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매입액이 그대로 순매입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매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매입 시의 운반비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220이 총 매입이고요. 그 중에서 혹시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이 있으면 걔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20원 더해주고 여기 있는 매입 할인은 빼야 됩니다. 그러면 220에서 10만원 뺐으니까 순수한 매입액은 2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창고에 얼마가 있어요? 710만원 있죠. 그러면 710만원 중에서 팔고 남은 게 기말 상품이니까 팔고 남은 게 200이에요. 그쵸? 그러면 얼마를 팔았단 얘기예요? 팔고 남은 게 200이면은 판매한 금액은 200을 뺀 얼마? 510만 되겠죠. 이게 매출원가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용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노후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노후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노후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가액의 9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은 이제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별로 정확하게 엄격하게 이제 집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문제는 이제 부문을 나눠야 되는데, 제조가 있고 보조의 부문이 있죠. 근데 보조 부문에 있는 원가도 항상 제조 부문에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보조 부분비를 배분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근데 이걸 배분할 때 문제는 보조 부분끼리 도와주는 이 용역 관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중요했는데, 첫 번째로, 야, 보조 부분끼리 도와주는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시하자. 자, 이렇게 보는 방법을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방법은 무슨 소리냐? 보조 부분끼리 도와주는 용역 관계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 완전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방법을 상호배우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단계배우법은 이제 보조부문끼리 도와주는 관계를 고려는 하는데, 중요도에 의해 가지고 그 배분 순서를 정하는 거죠.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일부만 고려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무시라고 하면은 직접배우법, 완전 고려는 상호배우법, 그 다음에 일부 고려는 단계배우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배분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입니다. 그렇죠? 완전 고려하는 상호배분법이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네, 일부라도 고려하는 단계배분법. 직접배분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계산 방법은 단순하고요. 그렇죠? 단순하고, 또 단순하니까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은 적게 드는 그런 이제 장점은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 보는 거예요. 자,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직접 배분법은 배분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배분 순서를 고려하는 것은요, 누굽니까? 네, 단계 배분법이었죠. 3번. 직접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서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배분 방법이다. 틀린 것은 3번이죠. 자, 이 문제는 계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알고 있죠? 직접 배우법, 상호 배우법, 단계 배우법,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모든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로 다 투입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용역비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번.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 중에서 배분 순서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은 당연히 단계 배우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5월 달에 노후비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발생액은 다른 말로 소비액을 의미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그냥 이번 달 당월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노후비하고 경비를 구하는 공식 간단하게 암기하라고 했죠. 자,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전선, 당지, 당미는 더하고 나머지 뺀다. 기억나시죠? 다시 뭐라고요? 전선, 당지, 당미 더하고 나머지 뺀다. 전월 선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노후비 전월 선급액. 전자, 선자, 전선이고요. 노후비의 당월 지급액은 당자, 지자가 되겠죠. 자, 나머지는 없답니다. 그러면 전월 선급액은 50만원이니까 여기에 전선, 그쵸? 50만원. 이게 전선이에요, 전선. 그쵸? 얘는요, 당지. 당지 여기 있네요. 플러스 당지 얼마? 20만원. 그 다음에 당미는 없죠? 0. 그럼 나머지 뺄 것도 없죠? 0. 그러면은 합이 얼마? 계산해 보시면은 70만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개별과 종합을 비교하는 내용은 쌤이 기본 강의 때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고 여러분께 꼭 암기하라고 했죠? 자, 이 내용 보시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번. 개별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종이며 대량으로 생산한 기업에 적합한 것이 아니고요. 그쵸? 틀렸죠? 어디에? 그렇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주문을 받아가지고, 맞죠? 그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개별적으로, 그쵸? 주문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죠. 주로 이제 조선소, 그쵸? 그 다음에 건설업, 그 다음에 항공기 제조.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문 생산과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를 어떻게 한다?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아니죠. 종합원가 계산은 한 가지의 제품을 하루 종일 어떻게 하죠? 연속으로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각 제품이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린 거죠. 하나의 제품에 모든 원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는 얘기는 그 제품 하나하나 개별로 대응시킨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개별 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죠. 고객이 주문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하나씩 정확하게 개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품별로 정확하게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제조시설은 개별 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이제 서류이지 종합 원가 계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원가는 실제 원가로
그 다음에 최종원칙비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인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 의하여 최종원칙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에 예정 배부액 산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산식은 쌤이 늘 얘기하죠. 예정 배부율에서 어떤 걸 곱하여라? 예정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정 배부율에서 예정 기준이 아니라 실제 기준을 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이 나와 있는 1번과 4번 둘 중에서 정답이 나올 건데, 이때 문제는 배부율은 예정이지만 그 기준은 반드시 뭐다? 실제 기준에 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4번에 있는 이 공식이 예정 배부액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는 부가치세 이론 문제입니다. 자, 13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영세율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첫 번째 뭐다? 그렇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 건데요. 영세율 제도는 부분면세 제도이다. 자, 1번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요? 부분면세 제도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면세를 얘기하는 거죠. 면세 사업자는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 걸 다음에 소비자에게 떠넘기니까 완벽한 면세가 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면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불완전 면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영세율 제도는 뭐였습니까? 얘는 완전 면세 제도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과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음에 소비자에게 떠넘길 필요도 없고, 또 수출할 때 영세가 적용되니까 아무래도 면세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면세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2번. 영세율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구현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영세율 적용하게 되면은 수출하는 국가를 생산지국이라고 하는데, 생산지국은 영세율을 적용하니까는 아무래도 과세하지 않는 효과가 일어나고, 그럼 수입해가지고 소비한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과세하는 거니까 소비하는 나라가 과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3번. 영세율의 목적은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이다. 쌤이 여기에 적어놓은 그대로고요. 4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죠? 로컬 LC, 즉 내국 시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그쵸? 국내 간의 거래에서, 그쵸?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그때는 영세율 세원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 영세율 세원계산서도 세원계산서니까 당연히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옳은 설명이고 틀린 설명은 1번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가 있었죠? 용역의 수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무상 공급은 하나는 이제 과세하는 게 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네, 누구에게? 특수관계인에게 뭐를? 부동산 임대 용역을 어떻게 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경우를 빼놓고는 나머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거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 용역이 있잖아요. 과세 용역이 아니라 뭐다? 면세 용역이라면 당연히 걔도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면세 용역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1번이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회사에다가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여러분한테 월급을 주겠죠. 근데 그 월급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까? 붙지 않아요. 왜요? 인적 용역은 면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면세 품목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쌤이 설명할 때 돈과 땅과 사람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뭡니까? 씨앗이기 때문에, 그쵸? 부가가치 창출 이제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그쵸? 물론 이 돈을 좀 예쁘게 이제 금융이라고 부르고, 땅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토지라고 하고, 사람을 이제 인적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 인적 용역이 면세이기 때문에 근로의 제공은 당연히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2번. 자, 2번은 방금 쌤이 얘기했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자, 그런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과세하지 않느냐? 아니죠. 과세를 해야 되겠죠. 얘는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아닌 거죠. 자, 3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는 그렇죠. 가공 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사업자가 건설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도 당연히 그렇죠. 공급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과세하는 것들이고 1번에 있는 인적 용역은 면세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유가 뭘까요? 자, 해설 보겠습니다. 우리 법인 사업자는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법적으로, 즉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됩니다. 무조건 발행해야 돼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발급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자만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럼 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냐? 자, 개인 사업자는 언제의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물론 면세 사업을 같이 한다면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공급가액이 얼마? 3억 원. 이게 별표이죠.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억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는요,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발급한다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꼭 필기하세요. 2022년도 이제 7월 1일부터, 그쵸? 자, 6월 말까지는 3억이에요. 근데 2022년도 7월 1일부터는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원래 기존에는 3억이었죠. 자,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도 7월 1일부터는 2억이에요. 그래서 2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이제 7월 1일부터는 언제부터 얼마가 된다고요? 네, 2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2023년도 7월 1일부터는요, 이제 1억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만약에 2022년도 7월 1일 이후로 친다면은 2억 이상이고요. 2023년도 7월 1일 이후로 친다면은 이제 1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로 바뀌니까 이 내용도 당연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법 개정되었고요. 국회 통과 다 했고 이제 이렇게 시행될 거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2번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재화 용역의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되고, 3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무조건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4번 세관장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세관에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당연히 수입한 자에게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